뉴스 청년의 힘, 청년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이야기해보는 시간, 그 중에 한 꼭지 취중 역사.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단호고요. 오랜만에 돌아온 취중 역사, 활기차고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긴 한데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피곤해. 취중 역사의 그 가장 메소드. 메소드? 가장 술. 그거를 좀 한잔 하시면 다시 식욕이 좀 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러고 있어야죠. 우리는 좀 그런 게 한번 시원하게 해보기 전에. 오랜만에 지금 한 2주 만에 오셨는데, 아닌가? 한 3주 됐나? 글쎄요, 뭐 체감상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2주 전에 했던 거 한번 개망한 거 하나 있었죠. 편집 다 당한 거. 제가 멘탈이 좀 안 좋았어요. 한 방에 날라갔어요. 그 뒤로 진짜 한 3주 만에 콘텐츠를 뽑아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 시원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생활고에 못 이겨 스스로를 글 쓰는 데다 가두시고 내 재능을 팔아가면서 돈은 좀 버셨습니까? 저희 업계가 다 좋은데 정산이 늦어요. 정산이 늦어요? 네. 언젠간 오겠지. 그럼요. 잃어버린 내 청춘 언젠가 돌아올 거라 생각하며 그날은 다같이 코사무에 한번 쏘십니까? 자,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일단 제 생활부터 좀 챙기고 여유가 좀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코사무 약속하십니까? 코사무가 어디야 근데? 태국이야. 태국? 비싸지 않아. 태국 말고 뭐 좀 괜찮은데? 근데 거기 진짜 괜찮아. 그래? 앞에가 다 풀빌라고 문 딱 열고 나가면 바다고 막 괜찮아. 좀 뭐 이런 좋은 것도 있나? 시끄럽고요. 자, 만약에 그때까지 김 작가님 한번 보신다면 시청자 모시고 하는 것도 어떨까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죠. 약속은 점점 커가며 근데 뭐 말하는 대로 약속이 되는 방송. 뭐 대한민국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라고 오더라도 제 지인이 아니라 법이 없고 누군가요? 사무실에 누군가의 지인이 아니라 법이 없고 대한민국 다 그렇죠. 판타지 월드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 죽어 너 아주 판타지 월드들이 보면은. 그렇게 되고 너 네이비 어떻게 나갈지 몰라. 자, 오랜만에 또 저희가 이렇게 만났는데 또 재밌는 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저는 김 작가랑 얘기를 해보니까 주거니 받거니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뭐 지내온 시간이 있으니까 둘이서. 그래요. 15년 동안 이러고 싸우고 술 먹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은 바로 그냥 알콜 타임부터 시작해볼까요? 빨리 줘요. 나 목말라 죽겠어.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 우리 소품 좀 준비해 주시고요. 맨날 그 양복 입고 저랑 같이 찍으시는 분이 이제 손만 들어올 거예요, 이 타임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하이네켄이었나? 지난번에? 하이네켄 저 먹었어요. 근데 그 방송에 안 당한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은 필라이트. 편의점에 없는 거 저희가 쓸어왔어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시원하게. 이게 여러분도 한번 언젠가는 취중 역사 저희 쪽에 한번 보시면 좋은 게 카메라 앞에서 술 마시는 맛이 정말 맛있어요. 각별한 게 있죠. 이게 카메라 앞에서 돌아가는데 술 마시고 내 사운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기분이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그 기분이 묘한 쾌감이 있어요. 정말 각별해요. 이게 편의점 세븐일레븐 1,600원 1,600원. 자, 여러분들 오늘은 필라이트 사서 한두 캔 같이 하시면서 또 같이 방송하시면 정말 더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한번 마셔볼게요. 뭐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앞에 있는 김대노 씨는 한때 유튜브에서 세계 랭킹 3위 기록을 가지고 있죠. 3위죠. 그 3위가 맥주 빨리 마시기로 500 코리안 크레이지 가이 뭐 이래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도라이 내 친구가 그걸 올려갖고 제목이 코리안 크레이지 가이네. 독일에 있던 친구가 전화가 온 거야. 이거 너냐? 막 이러고. 나도 그거 살짝 봤는데 그 500cc를 몇 초에 마신 거지? 2초 9. 2초 9? 2초 9. 2초 9인데 3이야? 3이야. 넘버원은 얼마나 마신 거야 그러면? 몰라. 근데 그냥 누가 3이래. 그래서 그런 거야. 누가 3이래. 유튜브에 올라온 것 중에 3이라는 거지. 뭐 내가 직접 재본 건 아니니까. 좋습니다. 잡소리는 조금만 해볼까요? 잡소리 조금 하고 갈까요?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또 미사일 쐈어요. 또 미사일을 쐈어요. 우리 그 150kg 그 양반. 키는 저보다 30cm 작지만 저보다 30kg가 더 나가시는 양반. 30kg, 40kg가 더 나가시는군요. 그 정도면 고도비만 아니야? 얼마 못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뭐 이쪽이 안 좋고 이쪽이 안 좋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근데 뭐 근데 이게 또 저 위쪽에 VIP 의료진들이 능력이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김일성, 김정일은 천운이 다해서 죽은 건지 아닌지. 말씀하신 대로 그쪽 의료진이 어마어마하거든. 우리나라 서울대병원보다 훨씬 낫다고들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한 방에 갈 수 있을까?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근데 내가 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다 주진 않더라고 사람들한테. 다 주진 않아.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뭐 쉬쉬하면서 얘기긴 하지만 그 삼성 이씨 S모그룹. S모그룹의 이씨가 우리가 지난번에 H그룹 깠다가 지금 우리 대장님께서 겁에 더 쥐를 알고 계시는데 아 그래? S모그룹까지 건들면 안 되지 이 사람. 알았어. S그룹의 이씨 가족 그분들 가게에 유전병이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네. 뭐 그 저희 깜빵 계신 분은 안 보일 때는 지팡이 들고 다닌다는 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저희가 뭐 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보면은 희한하게 다 뭐 역사상으로 좀 잘 나가는 집안이나 이런 거는 꼭 가족 병력이 좀 특이한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차지하더라도 뭐 저 위쪽에 김씨 3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왕족이라고 해야 되죠? 왕족, 그렇죠. 왕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그 동네에서만 그렇지만은 다들 인정은 안 하지만은 근데 그 정도 되면은 그리고 뭐 생활 자체가 워낙 많이 먹고 뭐 하고 뭐 자기가 독재자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뭐 세상에 온갖 즐거움을 다 즐기는데 그렇게 되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그 말 그대로 몸에서 생기는 병이든 성병이든 뭐 뭐든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뭐 뭐든지 사람 몸이랑은 과하면 안 좋거든. 과유불급, 네. 나비 효과. 항상 제가 주장하는 나비 효과. 그렇게 처먹어된 문제가 뒤지겠죠. 그렇죠. 별로 안 좋아요. 그쪽 별로 항상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죽고 나면 또 이제 그 뒤에 폭풍이 어떻게 변할지 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제 준비가 아직 안 됐잖아요. 솔직히 통일은 언젠가 될 거고 해야 되는 거지만 준비가 안 된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좀 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한 때가 되면 그때 좀 정상적으로 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바람. 근데 이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럼요. 이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파워풀 뉴스 저희들의 단순한 생각뿐입니다. 물론 세상을 보는 식견과 견해가 더 높으신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단지 지금 이 시선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입장에 저희 시선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비 효과 말씀하셨는데 세상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동서도 그 베를린 장벽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무너진 줄 알아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원래 동독이랑 서독이 이제 통일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얘기 맞고 조율하고 이러고서 우리는 통일을 할 거라고 발표는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언론 중에 메이저 아니고 마이너 언론 하나가 통일한다고 이렇게 까버린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그 베를린 장벽 근처에 사는 동네 사람이 망치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까고 망치를 하나 들고 벽을 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베를린 장벽을 부셔버린 거예요. 원래는 동서독 그쪽 동독 서독이 통일을 하면서 베를린 장벽을 그런 식으로 해체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독과 서독은 통일하기 전에는 서로 왕래가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갭 차이도 있었고 다른 나라와 연방의 체계는 있었지만 왕래도 했고 편하게 가서 뭐 저녁도 먹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았죠. 동서독이 워낙 다르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왕래가 되는 건 좋았는데 그 당시 동서독이 있을 때는 냉전에 항상 냉전의 최절정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있던 동독의 우리나라 따지면 안기부나 뭐 CIA 같은 그런 게 슈타지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어요. 아유 잘 알아. 그래가지고 뭐 건너가는 건 좋은데 건너가면은 납치하고 정보 빼내고 다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못 돌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럼 저쪽 동독에서 우리 공산주의를 동경을 해가지고 망명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 왕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통일을 해서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통일을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는 아예 왕래가 없기 때문에 통일을 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연에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텐션에 대한 기제가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통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지만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정부와 기업이 먼저 들어가서 진행을 좀 해야 되고 그거에 발판이 있던 게 전 개성공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우리 503 언니께서 그걸 또 물 말아 드셨기 때문에 아니 근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개성공단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좋다 이거예요. 그 취지는 좋잖아요. 싼 인력으로 이렇게 싼 인력으로 이거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 아니씨 에? 좀 아니, 너무 빠지지 마. 아니 그래도 나 오랜만에 와서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해. 그래. 근데 과연 그러면은 이게 같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쪽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쪽 정부에 대한 신뢰는 있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없는데 실제로 그 이후로도 문제가 좀 됐잖아요. 뭐 얼핏 하면은 뭐 나가라 뭐 이런 전기를 끊는다는 뭐 우리 말 들어줘 뭐 이것저것 막 요구하는 게 많았잖아요. 요구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그 땅은 원래가 렌탈 개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그게 개성공단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요. 근데 지금 더 하면 지난번에 사태가 또 나올 것 같아서 네. 저는 더 안 할 거고요. 네. 본방송 하나도 안 하고 3시간 동안 떠들어대라면 지금부터 떠들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안 할 거고요. 나중에 둘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겠죠. 아니요. 제가 이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확 물어버리려고. 확 물어버릴 겁니다. 예전에는 덤비지 않았어요. 절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덤볐는데 요즘은 진짜 뭐 잘못 먹었니? 어? 왜 이렇게 덤벼? 아니 그냥 차라리 너한테 맞고 저 경찰서 가는 게 더 싸게 받겠다 싶어가지고. 좋아요. 언젠가 한번 경찰서에서 얼굴 한번 뵙는 걸로. 그래.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톰과 제리 같은 혹은 뭐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저런 씨. 예전에 이런 식으로 덤비잖아요. 그럼 얘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은 각서를 쓰자고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나 이런 거 이거 싸워가지고 무슨 뭐 피해가 생기더라도 경찰서에는 안 가겠다. 이런 각서를 쓰고 덤비라고 했어요. 얘가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기억이 없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술 먹었었나 봐요. 기억이 없어요. 뭐 말자가 맨정신으로 했어요. 쓰지도 않았잖아. 됐어. 넘어가. 자, 오랜만에 그럼 이제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에 잡소리 네. 좀 치우고. 그러니까 아니구나. 잡소리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구나. 미사일 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미사일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이번에는 뭐 화성 15호였나요? 이름이? 글쎄요. 화성 15호인가 제가 듣기로는 그랬는데 네이밍도 이제 뭐 노동미사일 이런 거에서 마르스 이렇게 가고 네이밍도 좀 화려해졌어요. 애가 좀 젊잖아 그래도. 그래. 그치. 3대까지 왔으니까 젊잖아. 그래. 네이밍 센스가 걔 거기다 스위스 유학파 출신이잖아. 이게 75일 만에 한 거거든요. 미사일을 75일 만에 쐈어요. 근데 트럼프가 아시아에서 떠났을 다음에 쐈단 말이지. 그건 트럼프가 아시아에 있을 때 쏘면 그건 전쟁하는 소리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중국이 사드를 살짝 풀니까 쐈어. 사드 그 여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쐈단 말이지. 그러면 얘도 뭔가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이 이렇게 해가지고 김정은이 집권한 다음에 이렇게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얘 평가 그렇잖아요. 얘 이거 어린 놈이 정권 잡더니 정신 못 차리고 지 맘대로 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선입견을 빼고서 가만히 보면은 얘는 얘 나름대로 뭔가 계속 하고 있어요. 뭐 방향성을 딱 정해놓고 계속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맞춰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큰 그림을 그린다? 네, 아예 큰 그쵸? 그림을. 그러니까 보면은 누가 굶어 죽고 뭐 맨날 북한에서 누가 굶어 죽었네 뭔 일 있었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미사일 만들고 그래도 미사일 쏘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뭐 전자 쪽에 투자하고 뭐 이런 뭔가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있대요.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 정도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은 좀 갖춰져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가 그 전까지 짧게 설명을 해줘. 그 전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일성, 김정일. 이 이대 같은 경우는 끼켜봐야 저기 러시아 유학, 소련 유학파였죠.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스위스 유학파란 말이죠. 애초에 배운 그런 개념 자체가 틀려요. 거기다가 시대도 많이 변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그런 서방 마인드를 약간 좀 받아들여가지고 독재자긴 한데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는지 혹은 또 그게 어떻게 내가 사는 삶에 표출이 되는지를 조금 체크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좀 방향이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읽어가면서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땐 트럼프 왔네? 걔도 이렇게 봤겠지. TV 보고 뭐 아사히 신문 보고 다 봤겠지. 일본 가고 한국 갔다가 중국 갔네?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뭐라고 있지? 뭔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럼 다시 나 존재감이 없어. 그럼 빵! 나 여기 살아있어! 응?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결단코 폭탄을 던지진 않을 것이다. 제 예상에는. 그렇죠. 저는 폭탄은 들고 있을 때 무기지. 야 이거 던질 거야. 이게 무기인 거지. 그리고 던져버리면 그때는 작살이 나요. 그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땐 김정은은 생각보다 냉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멍청하진 않아요. 또 네, 굉장히 냉정한 편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약간 어리고 경솔한 이미지는 왠지 이미지 메이킹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냉정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맛있네. 좋아요. 김정은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미사일 쏠 때 좀 잘 좀 쏘시고 쏘기 전에 얘기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원조가 가네 마네 이런 소리도 좀 안 들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악의적인 편향적인 얘기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자 이걸 제가 왜 김정은을 갖다 댔냐면 오늘 갖다 대는 저희가 이것도 갖다 붙여봐야지 앞에 잡소리랑 좀 연결해봐야 되니까 야 이걸 또 이렇게 연결을 해. 연결 한번 해볼게. 내가 멋지게 한번 연결해볼게. 지금 우리가 1950년도에 6.25가 발발해서 53년도에 휴전을 하고 나름대로 평화 아닌 평화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평화 아닌 평화가 500년 전에 딱 400년 전인가? 하여간 오늘 저희가 얘기하실 그 주제에 맞는 딱 그 시기상. 딱 그 시점이죠. 특히 이 안보나 뭐 이런 외교 관계나 이게 정확하게 물려요. 역사는 끊임없이 현재 얘기하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는 우리가 미래와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그래도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역사를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롤링이 되는데 물론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질 거고요. 그 강도는 좀 더 커질 거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는 우리가 글 몇 줄로 배우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내 시간인 거고요. 야, 너 많이 답답했구나. 아우 좋았어. 괜찮았어? 아예 말하는 게 오늘 입에서 확 나가는 게 좋아. 저번에 저희 대표님이랑 한번 찍었다더니 많이 답답했구나 그때. 아니야. 근데 진짜 대표님도 많이 좋아지셨어.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K 골든에이지 괜찮은 방송이에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 거 전후 1부 2부로 잘라서 내라가는데 그걸 1시간 15분으로 내라. 시선을 1시간 15분으로 내는 사람이 어딨냐고 도대체가. 왜 나한테 그러냐? 아니 지금 들으라고 하는 거야. 들으라고 하는 거야. 편집국장님한테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좋아요. 그 상황인데 이 시대 상황을 조금 맞춰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과거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저는 지금 오늘 주제나 이걸 우리가 대처를 한다 어쩐다는 좀 약간 건방진 소리 같고 그냥 좀 비교를 해보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거야. 이 방송을 보시는 사람이 문 대표가 될 수도 있고 홍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보든 간에 그 쪼다 유가 될 수도 있고 신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보시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취중 역사 오늘의 주인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진행자예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자, 선조 되시겠습니다. 선조. 조선 14대 대왕이시고 조선을 이성계가 창궐하고 고종에서 순조에서 끝났나? 고종 황제가 마지막 아닌가?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그런가? 순조 황제가 있는데 딱 거기까지 이제 가장 가운데 14대 왕. 딱 중간이죠. 딱 중간.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조선이란 나라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흔히 말하는 조선 전기와 허기를 나누는 기점. 그리고 요즘으로 따지면 IMF 전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비슷하다. 그런 느낌으로. 정말 조선 전기는 태평성대가 언제였냐면 연산군 집정에서 10년. 그 뒤로는 뭐 개판이었고,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영조정조 시절 가장 황금기였죠. 괜찮았죠. 근데 이제 그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은 굉장히 달라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 계셨고 그 역사적 인물 그리고 이때 생겼던 이야기들이 지금의 정치의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그 조선의 역대 임금들 중에서 암군의 대명사죠. 암군,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많이. 암군의 대명사죠. 이분이 연산군이랑 비교해도 네임밸류가 안 밀려요. 아니요. 아니 근데 그나마 연산군은 그나마 이분은 폭군은 아니었다. 요 정도인데 근데 뭐 전체적인 평가를 놓고 보면은 암쪽이 가깝죠. 네, 연산군이랑 비교해도 네임밸류가 안 밀리는 막장의 광해군. 막장의 대명사. 그렇지. 선조인데 저희도 이분을 좀 조사하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거를 좀 해볼까요? 자, 1번 챕터 1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기까지. 이게 이분은 왕이 되는 과정이 되게 골 때렸어요. 골 때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 됐죠. 원래 왕이 될 분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왕이 될 운명이 아닌 사람이었죠. 왕이 될 운명도 아니었고 팔자도 아니었고, 근데 덜커덕 왕이 돼버렸어요. 네, 진짜 덜커덕 왕이 돼버렸어요. 조선왕조 500년간 왕위에 오른 사람은 총 27명, 그중에 14대. 그리고 선조 이전에는 전부 다 적자손 혹은 왕손, 적손 해가지고 세자 뭐 이렇게 책봉을 받고 혈통에 정확하게 이어져 나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 왕이야. 쭉쭉쭉 잘 나뉘었는데 우리 엄마 왕비야. 뭐 요런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사람이 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손이 이렇게 분화가 될 거 아닙니까? 분화? 아니 뭐 그런 거 보통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선조 위에 누굽니까? 명종인가요? 명종까지는 그 피라미드에서 가운데선을 이렇게 쭉 타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선조에서부터 삐끗합니다. 선조에서 한번 이렇게 삑살이 한번 딱 나고 삑살이 나고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삑살이 나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혼란 동안 된 거죠. 그런 이제 전문 용어 한번 쓰죠. 이렇게 선조 같으신 분은 어떤 게? 선조 같은 분들을 무슨 개라고 부르죠? 반개. 그렇죠. 반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난 또 뭘 물어보라 했다 야. 친척 개념. 우리 대표님 여기서 왜 빵 터지실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무슨 개? 뭐 이러면서 뭐 전문 용어. 야, 반개가 무슨 전문 용어야. 자, 반개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있을 수도 있어요. 반개 모르시는 분 무시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내가 할 말은 없다만. 자, 사과하십시오. 예, 반개 모르시는 분들한테 사과하십시오. 네,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공부 좀 하세요. 저럴 그 사과냐? 좋아요. 그 명종이요,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까 잠깐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잘 나간 집안 뭐 병이 다 주진 않는다. 조선 왕조 이씨 집안도 보면은 항상 병이 있었죠. 그죠. 근데 세종대왕 같은 경우 세종자 모르겠는데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항상 비만에 시달리셨고 잘 드셨으니까. 세조 같은 경우는 성인병에 종합선물 세트라고 했어요. 욕창 있으셔서 맨날 온천 찾아다니시고 그러셨다 뭐 이런 거 있고. 거기다가 이게 보통 왕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래 띵까띵까 놀고 먹겠자고 했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아. 이게 조선시대 왕 임금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임금들은 불쌍해요. 내용을 알면 이 사람들에게 일과를 보면은 새벽 2시 3시까지 업무 보고 6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조회하고 일어나자마자 일단 인사하러 가고 조회하고 뭐하고 진짜 하루 종일 그런 거 아닌가? 과로사로 죽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명들이 짧아. 그 왕이 돼서 집정하는 기간은 얼마 안 되고 그 전에도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대한민국 대통령만큼 대한민국 왕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왕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뭐 얘네들은 삶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요거 다음에 선조의 아버지가 이제 대원군이 되죠. 그러니까 선조가 왕에 오른 다음에 대원군은 추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추전이 되는데 원래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총 4명의 이제 대원군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대원군이 누구? 흥선대원군.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뭐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는데 그 아버지가 되고 뭐 이런 개념. 그러니까 원래 내가 딱 왕이 되잖아. 근데 반기에서 왕이 되면은 자기 정통성을 뭔가 좀 확립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내가 뭐 따로 할 게 없는데 반기인데 왕이 됐어. 그럼 우리 아버지도 왕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돌아가셨어도. 애매하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에 추존을 하고 그 윗대까지 추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역사상으로 보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 왕이 됐어.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랑
위 할아버지 그리고 그 윗분까지 다 모셔가지고 족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난 정통성 있다 이러면서. 그렇지. 자, 두 번째 챕터 가볼까요? 왕이 이건 제가 이 오늘의 챕터는 제가 전부 다 근데 왜 명령하고 한숨을 쉬냐? 아니 넘어가는 거야 이제. 아 그래? 신호를 주는 거야. 잘 받아봐. 자, 두 번째 챕터 왕이 될 수 있을까? 선조는 왕이 되기까지와 왕이 될 수 있을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왕이 되기까지는 걔가 이런 뭐였고 뭐뭐여서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인데 이제 걔가 이제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걔란다. 선조가 교육을 받으면서 명종이 34세의 나이로 돌아가셔요. 후사가 한 명 있었는데 14살 때 죽어요. 그러니까 요절했죠. 13살 때 아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아들이 요절을 순위세대죠. 순위세대가 요절을 한 다음에 순위세대 요절을 한 다음에 이제 조카들이랑 자주 교류를 했죠. 그러니까 이 조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선조의 정확한 족보를 말씀을 드리면은 명종이가 중종 있지 않습니까? 중종의 아드님이 명종, 그 다음에 명종의 동생분 되는 분이 명종의 동생이 선조의 아버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육촌이죠. 육촌 조카가 되는 거죠. 그 정도 되죠. 육촌 조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좀 교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다 뭐 애들 보고 싶고 그러니까 뭐 조카들이랑 자주 교류를 했는데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선조가. 근데 이게 재밌던 게 명종이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만약에 조선시대 나이로 따졌어도 60이면 노인이라고 하지만 3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에 순회세자가 13살 때 죽었기 때문에 후손을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나이였고 후손을 봐서 세자로 세우려고 하려면 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죠. 우리 사회 통념상 서른이고 남자가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후사를 못 봐. 근데 이것도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게 조선 왕조의 역대 왕들의 후손들을 보면은 이성 태조부터 해가지고 세종대왕 이때까지는 진짜 정력적인 사람, 정력적으로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정력적으로 왜 이러면서 후손을 많이 남겼단 말이죠. 근데 밑으로 내려면 내려올수록 후손이 작아지고 후손 숫자가 적어지고 요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죽였느니 뭐 암살을 했느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명종이 일찍 죽은 거는 난 다 뭐라 그래 신하들 탓이라고 봐요. 얼마나 지랄을 했겠어. 빨리 세자를 주시옵소서 막 이래가면서 막 얼마나 조선의 왕들은 진짜 극한 직업이었다니까요. 낮에는 이래 밤에도 이래 얼마나 힘들어 잠도 못 자고 저기 맨날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왕이 척들이고 이러면서 밤마다 야 오늘은 얘한테 가서 수청을 들라고 해라 이러고 하면은 그게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일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왕건은 마누라가 36명? 그 아저씨는 정말 첩첩해갖고 몇 명? 정말 혼인동맹에 진짜 선구자지. 너 네 딸 나 주고 너 이제부터 우리 집안 해. 딱 이러고. 그러니까 딱 하기 전에 이 고제를 세우기 전에 후족들을 규합을 해야 되는데 야 결혼 우리 편? 오케이? 이게 30명이야. 그래 36명? 이게 36명이야. 오케이. 한 명씩만 자도 한 달이 넘어가. 얼마나 힘들어.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어. 자, 왜 여기까지 갔어? 어쨌든 간에 왕 같은 경우는 후사를 남기는 게 가장 큰 의무였어요. 일단 나라를 경영하는 것도 나라를 경영하는 거지만은 후사를 남기는 게 가장 큰 의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뭐 보양 먹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약발로 버티는 거야. 약발로 진짜. 명종이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시기 생겼어. 그랬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직원이 신하가 물어봤겠지. 후손은 누구를 결정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명종이 이렇게 손을 쓱 들었는데 그때 누구를 가르치냐면 인순왕후를 가르친 거야. 인순왕후. 근데 인순왕후가 뭐 이렇게 막 뭐라 그래 딱 적자의 마누라도 아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인순왕후라는 분이 선조를 택한 거지.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조카들 중에서 선조가 가장 두각이 그나마 제일 낫대요.
제일 뭐 두각을 나타내 그런 명종이 것도 있고. 건강했을 때에도 선조를 엄청 이뻐하고 좋아했어요. 왜냐면 애가 일단 첫째가 영특했어요. 영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신하들이 선조를 믿었던 이유, 제일 큰 이유가 외척이 별거 없었어요. 그치. 대원군 정도 대원군까지 하려고 하면 아버지도 별볼일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잊어서는 얘기지만 아버지가 워낙 망난이었대요. 선조 까다 이제 아버지까지 까. 아니 근데 이거는 기록돼 있는 내용이니까. 맞아요. 실록에 기록돼 있는 내용이니까 선조의 아버지가 무슨 대원군이었더라. 뭐 하여간 근데 별로였대. 덕흥대원군. 덕흥대원군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덕흥군은 종실에 무식한 사람이니 논할 것도 못 된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였대 진짜. 사람이 별로여도 호랑이는 날 수 있나 보다. 근데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외척 세력도 별로 안 세고 신하들이 컨트롤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거기다 나름 영특해. 잘 키우면 괜찮을 것 같거든. 세조가 이제 왕이 되죠. 선조가 왕이 되죠. 자, 3번 가볼까요? 선조의 정치. 선조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될 수 없었고 왕이 되기까지도 험난했지만 어찌됐든 왕이 됐어요. 깔끔하게 됐어요. 왕은. 선조가 즉위한 다음에 조정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답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대류를 축청된 이름하 기묘사화 찾아보세요. 기묘사화라는 게 일어났고 거꾸로도 조광조, 거꾸로도 조광조. 이 조광조란 분이 정말 누가 이렇게 나뭇잎에다 꿀로 글을 써서 벌레들이 파먹으니까 조광조가 뭐 역모를 일으킬 것이다 막 이랬던. 그래서 이제 뭐 다 뒤집어 엎고 막 이랬던 게 있어요. 근데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 조광조란 분이 너무 강직해가지고 일은 잘하는데 너무 강직해가지고 왕이 하지 말라고 해도 딱 되돌았던 거죠. 이치가 워낙 밝으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 뭐 말로 못 읽는 그러니까 일은 잘하는데 사회생활 좀 못하는 타입 있잖아요. 엘리트인데 그런 사람이죠. A사에서 사람을 나눌 때 네 가지 부류잖아요. 그 중에 직설가형 따박따박 말하는 그 스타일인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거 사고형은 아니야. 사고형은 알고 있어도 말 잘 안 해. 하지만 직설가형,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틀리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따박따박 얘기하는 스타일이 직설가형. 조광조, 오케이. 묵사할 때 조광조. 뭐 그냥 조광조 얘기를 이제 여기서 접고. 자, 우리 저 쉬다 올까요? 잠깐 쉬다 올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선조의 정치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해요. 왜냐면 말을 잘못했어. 앞에 제가 조금 조사했던 바가 틀려서 저희 대표님이 정정을 좀 해주셔서 뒤로 좀 가보고요. 선조는 정치를 할 때 분당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당, 즉 다시 말해서 이쪽 편을 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진행이 됐지만 명종 때부터 이제 명종이 퇴계 이황을 불러요. 퇴계 이황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선조가 즉위한 다음 딸인 7월에 예조 판서 겸 지경 연사로 임명되고 조광조의 제작인 백인걸이 예제학이 됐다. 근데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이 예제학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갈리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할 거긴 하지만 선조는 어떻게 보면 정치의 달인이었죠. 요즘 말로 따르면 정치 구단 뭐 DJ 뭐 그랬다 뭐 아니면 뭐 YS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은 다른 것 같고. 그 왕이랑 다른 사람의 입장이 좀 틀린 거지만 근데 선조를 왕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치를 잘했다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정치를 잘했다는 건 나라를 잘 운영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 밑에 신하들을 어떻게든 견제를 잘하고 서로 이렇게 이걸 잘했어요. 이게 분당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만큼 인재풀이 뛰어났던 거지. 수첩 인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인재풀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를 찔러가도 사람들 이간질을 잘 시키는 것도 이것도 보통 능력은 아니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절대 2인자를 안 두잖아. 그분은 내가 죽으면 누가 돼가 아니라 니들끼리 경쟁해야. 그래서 일 열심히 해. 너 도태됐어. 너 아웃. 다음 who's next.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비슷한 거야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지네들끼리 동인선이 싸우고 동인끼리 싸우고 또 서인끼리 싸우고 또 거기서 이제 라운드 와운드에서 대진표에서 딱 붙어보고 당신은 저희랑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갈 수 없습니다 베비요 뭐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동인이 득세한 건 임진이라는 시대상과 서해 유성룡이라는 이제
엄청난 그렇죠. 진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로 인해서 동인들이 이제 많이 진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등장을 웃기긴 한데 선조 시대 그 궁궐의 인재풀을 보면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세종대왕 때밖에 없어요. 세종대왕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맞는 말인데 내가 생각할 때 좀 다른 게 세종대왕 때는 진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다 나왔잖아요. 성균관에서 사람들이 와서 한글을 만들고 또 어떤 새끼는 치고기도 어떤 새끼한테 장영실 아저씨 죄송해요 영실형 죄송해요. 치고기도 만들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모습도 보이고 너무너무 백성을 사랑해서 왕은 농사법을 개발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데 이때는 좀 달라요. 자기들의 논리와 논쟁을 앞세워서 정말 뛰어난 인재풀들이 등단을 하고 그걸 갖고 서로 대립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계 어벤져스가 보였다고 봐도 되게 괜찮죠. 그러니까 참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럴 때 모이나 싶을 정도였어요. 동인들은 유성룡, 김성일, 이발, 이해산, 이덕형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흔히 말하는 오성과 한음. 그쪽. 그다음 서인들은 정철, 송강정철. 송강정철에 송익필, 윤두수, 신흥시 등 이이와 성운대 제자들 그쪽 라인. 그래서 엄청나게 붙었죠. 그래서 선조는 내가 힘이 없고 약하니까 그들을 적절히 싸움을 붙여서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을 찾은 거고. 그러니까 선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정통성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신하들에 의해서 올려진 임금이었기 때문에 약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약관이라고 하죠. 성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선조 자신이 나 왕이야. 왕을 시켜주긴 했지만 그래도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뭐 하나 자기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맨날 뭐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까딱하면 왠지 암살당할 것 같고 또 다른 애 나 죽이고 다른 애 올리면 어떡하지. 그래 나도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죽어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의 어디서 그 일반적인 노멀한 자질을 가진 그냥 왕이었으면 그냥 그런 식으로 신하들한테 휘둘리다 그냥 갔을 텐데 선조는 또 그게 아니었거든. 나름대로 이게 있단 말이죠. 정치적인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또 머리가 굵어지고 약간이 되니까 이제 슬슬 신하들을 싸움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왕권을 계속 강화해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런 식으로 왕권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참 운이 없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냐면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양반이 뭐 앞에 거 뒤에 거 뭐 다 자르고 되게 오만방자했고 똑똑하긴 엄청나게 똑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 looks like that an looks like that an 막 엄청나게 똑똑하신 양반인데 이 사람이 뭐 성품이 오만방자하고 막 이러니까 선조가 얘를 이렇게 들어 쓰지가 않았어요. 적당한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낙향을 한 거죠. 그래서 낙향을 했는데 그냥 지방에서 잘 살면 되는데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한 거죠. 병사들을 훈련시키면 누가 봐도 원한을 품고 있는 애가 힘을 기르고 있어. 그럼 좋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거기다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둥벌거숭이야. 세상에서 하늘 아래 나밖에 없는 거지. 디스를 그렇게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안 좋은 소문이 나니까 누가 좋은 말을 해. 거기다 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조 귀까지 들어간 거지. 그래서 그때 나왔던 사건이 기축옥사라고 하는 반역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뭐가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반역은 아니었지만 반역이라 일컬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반역 사건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동서분당 이렇게 딱 분당이 된 다음에 동인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요거를 중심으로 성강정철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서인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때 동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선조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선조는 시대만 평화로웠으면은 꽤 괜찮은 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하들을 싸움을 시키든 뭘 하든 간에 제어를 시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왕의 힘이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어쨌든 뭘 하려고 해도 밑에 신하들이 오케이를 해줘야지
나라가 굴러가는 구조였어요. 그건 뭐 구려 시대부터.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했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요즘 말로 따지면 요즘으로 좀 미국의 상원 하원 뭐 이런 거 컨트롤하는 식으로 선조가 그걸 해나가고 있었는데 평화로웠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걸 다 컨트롤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2의 부흥기를 일으킬 수도 있었을 법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고조선 이후로 왕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나? 삼국시대 때도 왕이 그렇게 센 거 뭐 고구려 빼고는 뭐 별로였고 신라시대도 신라천년도 그렇게 세진 않았잖아. 신라 같은 경우는 뭐 다 호족들이고 뭐. 그리고 그거 규합한다고 혼인빙자했던 태조 왕건도 그렇게 왕이 세진 않았고 고려시대도 백제가 왕이 좀 괜찮았죠. 백제 오구려가 괜찮았지. 백제 초기에는 왕이 좀 괜찮았죠. 그리고 조선시대도 그렇게 왕이 세거나 하진 않았던 거 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민중의 힘, 민족의 힘이 좀 강했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저희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이게 자아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세요. 자의식 세죠. 자의식이 워낙 세다 보니까 자의식이 워낙 세다 보니까 없어? 대표님 저는 저희 두 잔만 더 주세요. 우리 대표님 이제 오늘 두 번째 등장하십니다. 자,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자, 옆으로 쳐. 뒤로 가고 역사의 귀한 분이 나랑 드리고 어디 대표님도 하나 드시면서.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어찌 보면 이렇게 나름 평화로웠던 조선의 혹은 선조의 크나큰 파란이 불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름하여 5번. 뭐? 그다음 이름하여 뭐? 임진왜란? 그렇지. 임진왜란 이제. 오버원이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참 그때 당시가 이게 임진왜란하면은 당시 일본 배경을 설명을 좀 해야 되죠. 1592년 건국 200년 했던 해죠. 예. 일본 얘기를 한번 살짝 하자면은 드디어 그 기나긴 전국 시대가 끝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잡습니다. 일본을 잡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딱 해야 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사람의 출신이 되게 한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이 있고 그 밑에 쇼군이 있습니다. 그는 그 장군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각종 다이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 난 쇼군이 될 거야 하고 딱 했는데 주변에 다 반대를 합니다. 넌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쇼군을 못 주겠다. 그래서 쇼군 대신에 태압이 되라. 뭘 만든 거야? 태압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열받는 거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짧게. 그리고 그것도 그건데 문제는 또 뭐였냐면은 계속된 전란으로 각지의 다이묘들이 힘이 이렇게 차 있는 상태였어요. 아하. 통일이 됐으니까 서로 싸우면 안 돼. 짧게. 싸우면 안 되는데 그 힘은 많아.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돌파구를 외부로 찾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명예욕이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내가 장군이 되려면은 남들이 이루지 못한 위대한 업적을 만들면 되겠지 하고서 명나라를 치겠다. 가도명천. 명나라로 치러 가는 길을 빌려달라. 가도명천.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래는 이거였어요. 나는 너희 조선의 별로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대표님이 씩 웃는다? 나는 이런 거 할 때마다 희열을 느껴. 내가 웃게 하는구나. 뭐 여하튼간에 가도명천 좋아요. 여하튼간에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찾아본다 이제 좀 있으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조선에 관심이 없었어요. 조선에 관심이 없었고 목표는 명나라였거든. 임진왜란 이전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 일본이 우리나라 그냥 쳐들어온다가 아니었어. 일본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나 쳐들어갈 거야. 나 갈 거야. 철저하게 선전 복사를 해요. 무슨 그런 외국놈들이 무슨 해안가나 이렇게 좀 오겠지. 됐어. 그리고 그 전에 신하를 보내요. 일본으로. 야 걔네 어때? 얘기해요. 걔네들 이러니까 올 것 같기도 한데요. 됐어. 그리고 진짜 무사 아니라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얘기한 내용이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북한 애들이 뭐 미사일을 쏜다 어쩐다 하더라도 별로 그냥 쐈나 보다 이제는 하도 많이 쏴대니까 이제는 쐈나 보다 그러는데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전 세계 유일의 휴전 국가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은. 그렇죠. 분단 국가이자. 전 세계 유일의 휴전이에요. 종전이 아니에요. 저는 휴전 중이에요.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흔히들 말하는 좀 안보 의식이 요즘에는 너무 좀 약간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보의식 떨어진 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러긴 한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명확한 징후가 몇 가지 있어요. 이거를 알면 이건 진짜 100% 전쟁이 나요. 무조건. 특히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나가잖아요. 아, 그럼 전쟁 나. 그럼 100% 전쟁이에요. 왜냐면 미국은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거든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뭐 자국민이 어디 가서 죽든 말든 상관하는 우리나라랑 달라요. 아, 미국은 외국에서 누구 자국민 하나 죽었다 하면 큰일 납니다. 트럼프든 뭐든 이런 또라이든 뭐든 일단 자국민이 죽기 시작하면 정부 산하나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되면 진짜로 우리나라 전쟁이 나요. 근데 미사일을 쏘건 말건 아직도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있으면 전쟁 안 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폭탄은 들고 있어야 폭탄이거든요. 던진 폭탄이에요. 근데 얘네는 그대 폭탄을 던졌어요. 들어왔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폭탄을 던진다 해도 못 알아먹었고 들어왔을 때도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고 걸어서 부산에 들어와서 서울까지 오는데 딱 14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대단한 나라고 대단한 시대였고 대단히 멍청한 왕이었다는 거죠. 자, 좀 가라앉히고. 아니 이게 좀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아이, 너무 그러면 내가 좀 그렇잖아. 아니 지난번에 그랬잖아. 뭘 그런 것처럼 그래. 좋아요. 그러면 그 일본의 시대상과 우리나라의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그걸 어떻게 받았는지 잠깐만 얘기하고 임진왜란은 나중에 우리가 한 꼭지 빼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임진왜란은 나중에 다시 하죠. 지금 이거를 너무 빨리 갈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선조랑 임진왜란이 워낙에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임진왜란이라는 것 자체는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임진왜란 때 있었던 걸 딱 세 가지만 뽑죠.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을 발발을 해요. 정확하게 보름 있다가 서울을 쳐요. 그때 선조는 신립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신립한테 칼을 주면서 자, 네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다 베버려. 그랬을 때 신립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배수의 진. 배수의 진. 네, 등에다 강을 주고 싸움을 벌입니다. 마지막 한 판 벌입니다. 지죠. 예. 그냥 지고 10살 만에 올라와요. 그때 선조는 뭘 하냐? 몽정을 하죠. 날르죠. 그렇죠. 날라버리죠. 서울을 버리고 날라버려요. 이게 한 꼭지. 두 번째 뭘까요? 드디어 영웅 이순신이 등장을 하죠. 이순신. 네, 이순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육로로는 뭐 보급, 전쟁 기본 보급이잖아요. 보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의 생각은 그런 거겠지. 요 정도 치고 가서 거기 있는 거 약탈해서 전쟁 묵자로 해야지. 또 요만큼 치고 가서 전쟁 묵자 써야지. 근데 일본 애들이 생각 못한 게 하나 있었어. 약탈할 게 없거든. 대한민국, 한국이 너무 못 살았던 거야. 약탈할 게 없어. 야, 먹을 거냐? 이러는데 그래서 보급품을 주라고. 보급품을 근데 보냈는데 이순신이 아니 보급품을 갖고 올라오는 거를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조선의 민중들이 일어나갖고 칼창을 싸우는 게 아니라 낫이랑 호미 같은 걸로 싸워갖고 먹을 걸 뺏어가는 거야. 보급이 안 돼. 그래? 이렇게 육로로 보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 해로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가는 족족히 이순신이 막아. 한 번은 안 줘. 역사상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한 건 이순신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어떻게 한 번 임진왜란 1년 전에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하루 만에 8기급 특진을 시킵니다. 선조가. 누구를? 이순신을. 이순신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8기급 특진을 시킨 것도 선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한 게 이제 서해 유성룡 선생인데 네. 제가 이제 세 번째 꼭지가 제가 얘기하는 건 서해 유성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전쟁 총사령관 그 정도 느낌 되겠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이제는 선조를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관원의 반대에도 임진왜란 1년 전에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라며 하루 만에 8기급 특진을 시켰다. 이게 선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머리는 있는 사람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 꽂을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서해 유성룡한테 너 총대장관 자해 그러면 걔가 전쟁 전부터 미리 뭐 1000만 양병설 뭐 주정했던 뭐 이의도 있고 뭐 10만 양병설, 1000만 양병설은 1000만 해커설이었나? 그건 요즘 했던 1000만 해커설이구나. 야, 2000만밖에 안 돼서 알았어. 그래서 이제 막 준비를 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재풀 잘 사용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도망을 다니고 뭘 하고 몽양을 하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켜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물론 선조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도망 다니고 뭘 하면서 왕자들 보내서 뭐 이거 고취시키고 그 다음에 밑에서 그래 야 열심히 싸워라 그래 명나라 가가지고 명나라 도와줘요 명나라 이렇게 외치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까 방금 말했던 그 세자가 누구예요? 광해군. 그렇지. 얘가 괜찮았다니까 처음에는. 좋았어. 얘 괜찮았었어. 근데 얘가 일순간에 돌았어.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합시다. 자꾸 우리 뒤에 얘기할 거 지금 이만큼이야. 근데 이때 선조보다 광해군이 더 사랑받았어요. 인기가 기가 막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선조가 광해군을 질투할 정도였어요. 그 얼마 전 드라마 그런 거 하나 있지 않았나? 선조 얘기 나오는 거? 그런 거 이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광해군의 인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선조가 원래 정확한 걸로 하면은 그 다음 임금은 광해군이었단 말이죠. 근데 광해군의 인기가 너무 좋고 선조가 이러니까 광해군을 이제 세자에 밀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의 얘기예요, 이거는. 그럼 뭐 나중에 얘기니까. 근데 이제 임진은 여기서 끊죠. 이제 왜냐면 또 더 가면 좀 저희가 다음에 또 근데 세 번째 꼭지는 뭐야? 서해 이송룡 인재풀. 그럼 그거 두 번째 꼭지잖아. 그게 두 번째 꼭지는 이순신. 세 번째가 서해 이송룡. 서해 유성룡. 첫 번째가 뭐였지? 첫 번째 전쟁 발발. 꼭지 있잖아. 임진왜란의 꼭지 세 개를. 임진왜란에서 꼭지 세 개. 신립장군. 이순신, 서해 유성룡. 오케이. 그렇게 인물들로 보면 뭐 더 권율장군도 있고 뭐 그 중인데 스님이신데 그 무슨 스님 뭐 해서 이렇게 싸우시던 분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자면 임진왜란이란 전쟁은 홍의장군 곽재우 뭐 어마어마한 분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보통 저희가 양반 선비 하면은 무능 뭐 탐욕적이다 뭐 규격적 한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선시대 양반이란 그 계급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말을 탈 줄 알았고 궁술에 능했으며 문무를 겸전한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엘리트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은 정도. 육사생도 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숨어있는 고수들 임진왜란이 나니까 전국에 숨어있는 선비나 고수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싸우는 것도 잘 훈련된 무슨 병사 이게 아니라 지네집 노비 하인 농민 나 아침에 나 일어나서 이러고 있으면 옷 입혀주는 애들 그런 애들이 와서 싸워. 그리고 겁나 잘 싸워. 그리고 깃발을 딱 들면은 그 근처에 살던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야 싸우자 이러면 오케이 하면서 다 달려오는데 겁나 잘 싸우는 거야 이게. 그 탐관오리가 하나가 등장을 하면 한 마을 쑥대밭을 만드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발휘하는 선비가 하나가 살고 있는 마을은 정말 굳건하게 지켜졌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우고 뭐 이럴 때는 당연히 재간이 없죠. 그래 임진왜란은 솔직하게 말하면 나라의 역량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백성들의 역량이 임진왜란을 끝내게 만든 거죠. 시작은 이제 이순신에서 보급도로가 다 끊긴 사람들이 뭐 힘이 있어 뭐가 있어 진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겨울이 오니까 얼마나 추워 조선시대. 이제 그렇게 해서 전쟁은 희지부지 끝나게 되고 이순신은 쫓아가는 적들과 마지막 한판 벌이면서 그날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면서 대한민국 임진왜란이 끝나는 거죠. 예. 자, 좋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선조에 대한 역사 그리고 또 선조에 대한 뭐 이런 거를 조금 체크해 봤어요. 이제부터는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이랑은 뭐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 저희 생각이니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첨삭을 할게요.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쉬다 가자. 필라이트. 자,
후반전 플라이트 선전의 평가를 잠깐 해볼게요. 이제 네. 뭐 임진왜란까지 했으면 역사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 대부분 다뤘어요. 이제 남은 거는 선조가 다시 와서 뭐 그 후에 일도 있긴 하지만 잠깐만 뭐 그런 얘기는 하니까. 다시 와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다음 이제 다음 왕이 광해군이 올라오고 뭐지 요 정도밖에 역사적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고 이제는 평가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이 평가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 하나가 몽양. 그러니까 수도를 버리고 떠난 거. 몽진 아니냐? 나 오늘 왜 이러지? 몽진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거 천만양병설을 아까 겁나 웃었는데 10만이에요. 10만. 천만 아니고 10만 양병설. 깜짝 놀랐어요. 1000만이면 세계 정복 기세인데 그거는. 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나 숫자 이렇게 민감한 남자가 아니거든. 난 돈 냄새도 못 맡고 얘가 그런 거 잘해요. 얘가 돈 냄새 잘 맡아요. 근데 돈은 못 벌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잘 벌게 해주더라고. 아, 좋아. 10만 양병설 그리고 몽진을 진행을 해서 민중들이 군거를 습격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은 왕인데 왕은 자리를 지키고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왕이 먼저 도망가버렸네? 그렇지. 야 이거 뭐야 이 새끼 이러면서. 그래서 황조에서 보관하던 막 쳐들어간 거죠 이러면서. 노비 문서들을 전부 다 소각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죠. 그 노비제도. 이게 그냥 내가 힘들고 내가 뭐 상황이 안 좋아서 노비가 되는 거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조선시대 노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밑에 자식들한테까지 노비를 대물림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일단 노비 문서부터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노비 문서가 타고 수도를 지키는 뭐 병사나 관직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한양에서 개성 그다음에 평양까지 함락되고 그러니까 쭉쭉쭉 올라오고. 자 여기서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아까 너무 평화에 찌들어서 전쟁 준비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한양에 성곽이 없었습니다. 성곽이 없었어요. 보통 그 당시 나라라면 도시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기본적인 방해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자 하다가 결국엔 안 만든 거예요. 있었던 게 이제 남한산성 정도. 네. 그 정도. 그래 남한산성 지금 봐도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항상 북진을 당했지 외국가 쳐들어서 한양까지 뚫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본적으로 수도에 성곽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로는 북쪽에 있었죠. 북쪽에. 그러니까 이 남쪽을 아예 등한시했었고 무시했고 천시했고 괄시했고 그렇게 맨날 당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비가 아무것도 안 됐다. 아무것도 안 됐다. 그 대신에 종묘와 사직을 받들기로 명받았던 광해군은 16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분전을 했고 그래서 인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뒤에 광해군만 다닌 게 아니라 그 동생도 같이 다녔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인기는 광해군이 최고였죠. 당대 아이돌이었습니다. 거의 GD 뺨치는 인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거기서 다시 물러나요. 한 번 물러나고 이따 2, 3년 있다가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들어와요. 2번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임진왜란 이렇게 해서 딱 한 것 같은데 2번 들어오고 그때 이제 수군 통제사가 누구였냐면 원균 씨? 그놈의 새끼 원균 씨. 매는 종결자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습니다. 네, 그 퇴마록을 썼던 이우혁 씨가 쓴 그 임진왜란을 기초로 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선조도 귀신 들렸고 원균도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개판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순신이 그렇게 공들여놨던 걸 한 방에 뽑아내요. 한 방에. 단 한 방에. 그래서 이순신이 감옥에 갇혀있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백의종군을 하죠. 다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얘기해요. 야 그러지 말고 저기 권율한테 가갖고 너 거기 가서 육군을 시켜라.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온 거야.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죠. 그렇지. 이제
거기서 한번 시원하게 딱 한산도 한번 딱 하고 마지막에 노량해전 1598년 11월 18일 노량해전을 끝으로 이순신 장군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임진왜란도 긴 시절을 딱 이렇게 마감 짓죠.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안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거의 신격화 분위기였다고. 신격화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민족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대단하면은 적이건 아군이건 그런 건 구분 없이 일단 대단한 건 인정할 건 인정하자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니 솔직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갈 때마다 족족 당하니까 그 일본에서 어떤 짓거리까지 했냐면 도저히 못 이기니까 해적들을 장군을 만들어서 보내봤어. 그것도 졌어. 그래서 지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 그 바다에 배만 띄우면 지는 거야. 다 줬어. 물량도 저 정예부대도 저 용병도 저 하면 다 지는 거야. 넬슨 제독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제독이 이런 얘기를 했대. 정말 역사상 가장 유대한 장군 아니냐? 웃기지 마라. 조선에 가면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다. 한 번을 안 진 장군이 있다. 근데 이건 진짜 승률이라는 게 있잖아. 아니 아무리 원맨팀이어도 단 한 번 안 지는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방어율 0.00으로 무실점으로 선발 투수가 방어율 0.00 무실점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거죠. 야 오승환도 터쳐 맞는데 홈런 맞는데 한 번 안 졌어. 진짜 이런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선조도 정치를 마무리하고 나라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당시 가장 슈퍼스타가 이순신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이 가장 부각되어 있지만 그 밑에도 가만히 보면은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한 영웅들이 많았어요. 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국가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다 붕괴되어 있었어요. 개판이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저희 대표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성세대 되면 그러잖아요. 우린 6.25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나라를 만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만들기는 쉬워요. 다시 말해서 선조도 그 나라를 다시 시스템을 재건하고 나라의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면 희대의 성호소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전쟁을 당했어도 침략을 당했어도 몽진까지 하면서도 이 나라를 다시 세웠고 내가 갖고 있던 내 아들을 보내서 적진을 살피고 뭐 이렇게 했다. 이거 잘만 빨았으면 이거 굉장히 좋게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는 SNS가 없었거든. 아니. 그 후대에 남아있는 기록 자체가 선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해서 끝나요. 아 그래? 네. 국가 재건에 온 힘을 기울여지도 않았고 멸망하지도 않았고 국가의 재건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개척할 힘도 백성에게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거죠. 지금 와가지고 의욕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뭘 좀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광해군을 더 좋아하네. 그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봐요. 백성들도 광해군을 더 좋아하네. 그리고 밑에 신하들은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신하들은 앵앵 거리면서 뭐 이거 합시다. 이렇게 기득권이나 챙기고 뭐 이랬겠지. 뭐 물론 그 와중에 생각 있는 충신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자고 하니까 그러고서 뭐 기득권 챙기면서 왕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니까 선조는 지금까지 왕으로서 해온 게 있잖아요. 뭐예요? 싸움 일으키고 왕권 강화하고 나라를 일으키는 것보다 밑에 신하를 견제하게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광해군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났어. 자기 아들인데도. 얘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선조는. 거기다가 본인 스스로도 자기감이 굉장히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돼가지고 내 왕권을 강하고 있었는데 임진왜란 터지고 몽진회가 도망가고 백성들한테 인기는 아주 꽝이지. 거기다 시스템이란 시스템 다 무너졌죠. 국가가 이었죠. 네. 1598년 11월 18일 임진왜란은 종전되고 선조는 1608년, 딱 10년 있다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 10년 사이에 뭔가를 좀 보여줬으면 명군 소리도 들었고 그랬을 텐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고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지도 못했고
만약 그랬으면 진짜 고려시대 현종처럼 현종이라고 이제 고려시대 있었는데 거란이 쳐들어와갖고 우리나라가 쑥대밭 됐을 때 그걸 다시 일으켜요. 어마어마하게 다시 일으키고 굉장히 현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선조는 절대적인 평가는 그러니까 앞에 2, 30년이 아니라 뒤에 10년 때문에 더 개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조에 대한 평가를 보면 긍정적 평가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별명 이게 치세의 능군, 난세의 암군. 그러니까 치세였으면은 굉장히 괜찮은 임금이 될 수 있던 그렇죠.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6.25랜다 자꾸. 임진왜란. 비슷해요. 6.25나 뭐 임진왜란이나 우리나라는 진짜 정말 아픈 거였고 그 앞에서 했을 때는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문에 그 이후에 조선의 수백 년 역사랑 선조의 인생도 같이 꼬인 거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선조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봤고 이 사람의 매력 잠깐만 볼까요? 저는 이 사람도 크게 매력이 없진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긴 한데 후대의 평가나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굉장히 나쁘고 우유부단하고 귀얇고 겁나 금사빠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그런 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왜냐면은 워낙 조선왕조 500년상 이 큰 이벤트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벤트가 임진왜란이에요. 그걸 있어 이벤트? 이벤트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은 이펙트라고 합시다. 임팩트 그렇지 나쁘지 않네요. 임팩트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임팩트가 임진왜란이었어요. 근데 임진왜란을 겪은 임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단 마이너스가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등장한 게 이순신 장군이 등장함으로써 빛과 그림자처럼 암문이 됐죠. 이순신 장군을 홀대를 했다.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를 또 깎였어요. 그 다음에 근데 거기서 또 광해군이 나타났단 말이잖아요. 광해군 때문에 또 깎였어요. 그런데 선조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매력도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비교를 당하니까 이게 상대평가를 당하다 보니까 완전히 개쓰게 된 거예요. 좋은 사람도 많았고요. 나쁜 사람도 많았어요. 뭐 신립, 원균, 아까 말했던 외란종결자라는 소설 보면 다 귀신 들렸다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고 그에 반해 난세의 영웅 난다고 혹은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진짜 많은 인재들이 창궐 했어요. 아까 말했던 서해 유성룡을 기점으로 곽재우, 권율, 우리가 사랑했던 오성과 한음 옛날 옛적에 그리고 뭐 이황, 이이 뭐 이런 사람들 거기다 마지막으로 활용정정 누구? 이순신까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이 정도로 나오는 것도 업적이라면 업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진짜로 어벤져스예요. 이 정도면은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이 정도까지 뭐가 정말 무슨 두산 베어스 보는 것처럼 화수분처럼 뭐가 계속 나오는 거는 이때밖에 없었어요. 그 세종대왕 때는 세종대왕 본인이 일을 시키려고 끌어모았죠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거르고 해가지고 인재가 모였던 거에 비해서 선조 때는 어디선가 수도 없이 계속 나와요. 그러고 보면 지금 시대상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나비 효과 혹은 역사가 계속 얘기한다는 게 분명히 인재는 있고요. 그걸 분별해내는 거는 지금 정치를 하시는 사람들 양반들의 눈에 지금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은 어디에 써야겠다, 어디에 쓸 수 있겠다, 아니면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데도 만들어내는 건 기존의 지금 정치라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 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들끼리 싸우느라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지금도 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큰 사태를 받았으면 이거를 추스리고 나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군이 된다라고 통칭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네,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쭉 가는 걸 그대로 가면 그 사람도 암군이라는 소리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이 얘기가 지금 선조 때 붕당 정치한다고 이렇게 했던 상황이랑 지금 정치권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조의 업적이라면 업적이겠지만 붕당 정치를 최초로 도입하신 분이죠. 아유 무슨 정책 갖고 오는 것처럼 붕당 갖고 왔지. 붕당 정치를 최초로 도입을 하셔가지고 밑에서 싸워라. 그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 개념이 나온 게 이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선조의 매력을 보자면 매력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쁜 매력도 매력이니까. 나쁜 남, 차가운 도시 남자 뭐 이런. 나쁜 매력도 매력이니까. 뭐 어쨌든 선조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 왕조의 특성상 왕권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외척이랑 신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립된 선조가 머리가 굵어진 다음에 신하들을 이간질시키고 계속 싸우게 하고 굉장히 상당히 강력한 왕권을 구축을 했다는 거죠. 정치적인 능력이 굉장히, 이것도 매력이라면 굉장히 큰 매력이죠. 그렇지. 정치적 능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정도로 매력은 좀 마무리하고 8번째 꼭지로 제가 찍어온 게 요건 이제 여담이에요. 재미로 갖고 온 도루묵. 도루묵. 말짱도루묵? 도루묵. 그러니까 말짱도루묵. 그 말짱도루묵. 그게 이제 선조 때 얘기를 해요. 요 얘기 아시죠? 네. 모르시면 뭐 한 200만을 위해서. 오늘 몇만 이거 좋은데 오늘 한 200만을 위해서 도루묵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오랜만에 터시나고 잘 터는데 한번 해볼까? 아마 선조 강화도로 몽진 갔을 때인가요? 그때 피난길에. 네, 피난길에 이제 수라상을 드려야 되는데 그 근처에 살던 어민들이 임금님 드시라고 생선을 갖고 옵니다. 그렇지. 생선을 갖고 오는데 먹으니까 맛있거든. 여봐라 이 생선의 힘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기라 하옵니다. 이렇게 뜨겠지. 근데 그 다음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뭐라고? 은어라고 막.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부터 뭐 은어다. 금은 아니고 은어라 해라. 뭐 이랬대지. 그러고서 이제 전쟁 끝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한양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먹은 생선 맛이 기억이 나거든. 그립거든. 그래서 야 은어 가져와. 은어 가져와 딱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나. 감칠맛도 아니고. 맛이 안 나는 거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선조가 딱 도루묵이라 해라. 에이 이거 다 도루묵이라 갖다 줘. 그래서 그 생선의 이름이 도루묵이 됐다. 이게 지금 현재 중학교 교과서에 이 얘기가 실려 있어요. 근데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사실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냥 그 카더라 통신 정도? 카더라 통신? 네. 이게 진짜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요거는 역사책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아니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선조의 마지막 모습을 좀 그려보고 싶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볼 필요는 없는데, 서해 유성룡이 이제 거기서 이제 권고 사직을 당하고 나와요. 선조 정부에서. 뭘 하냐면 명퇴? 권고 사직이 맞을 거예요. 권고사직. 너 그만둬 해서 나왔으니까. 자, 조 팀장 퇴근했습니다. 네. 아이고, 야, 참 진짜. 자, 9번째 마지막이고요. 서해 유성룡은 그렇게 쫓겨나요. 네, 권고사직 당하셔서 쫓겨나셔서 안동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안동으로 가셔서 거기서부터 찜닭이 유명하죠.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해요. 찜닭도 한번 하는데 그 책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 유명한 징비록. 얼마 전에 이제 KBS에서 사극으로 만들어졌던 그 징비록. 징비록이란 건 서해 유성룡이 돌아가시 직전까지 16권 정도의 책을 써요. 그거를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 왕을 씹은 거니까. 징비록이 뜻이 뭐냐면 예전 것을 답습해서 배우지 말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뭐 역사적으로 뭐 이랬다가 한 몇 권, 나머지 이제 그 사료랑 뭐 이런 자기들의 생각 뭐 이렇게 붙여갖고 16권이 나오는데 그게 일본으로 넘어가요. 일본 애들한테 거기서 그렇게 빵 터져요. 이런 시선도 있구나. 이건 이래야 되구나. 그래서 거기 몇 권이 더 붙여서 일본판 징비록도 생겨요. 그래요? 네, 그건 몰랐네.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게 일본에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류 시초? 뭐 약간 그런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뭐 한류 얘기하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주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한류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한류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백지시부터 받았으니까. 네. 그놈 새끼들은. 그런 시선으로 해가지고 한번 한류 특집하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한류 특집 합시다. 네. 징비록에 있는 그 내용을 다 다루기는 보다는 이제 징비록에서 표현되어 있던 선조의 모습을 잠깐만 볼게요. 선조가 왕권을 어느 정도 당하고 이제 성년이 되면서부터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뭐가 좀 거슬리면 소리를 지르고, 뭐가 좀 뭐하면 소리 지르고. 성악을 하지 차라리. 응? 성악을 하지. 그게 지금 말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두 번째가
뒤끝이 엄청 쩔었대요. 네, 그건 유명하죠. 선조 뒤끝 자른 건 유명하죠. 근데 뒤끝이 쩔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디테일하게 쩔었대요. 얘가 머리가 좋잖아요, 선조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야 너 그랬지가 아니라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뭐뭐 했고 뭐뭐뭐 말했고 뭐뭐뭐 했지. 다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다 보면 자기야 그때 그랬어 안 그랬어 뭐 이런 남자도 돌아버리잖아. 그건 거지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가 절대 안 되는 거야.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시간을 씹는 거야. 그 머리 좋다니까요, 선조가. 그렇게 진행을 해줬던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 안 좋았대.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선시대 왕조들이 뭐 몸이 안 좋았다. 체력이 안 좋으니까 뭐 얘기가 막 짜증나잖아. 막 사람이 나 그렇죠. 피곤하고 지치는데 자꾸 뭐라고 하면 짜증이 나잖아. 선조가 약간 그런 모습이었고 내가 짜증이 나니까 그걸 이제 막 아랫 사람들한테 푸는 거지. 막 계속 스트레스 이러면서. 막 말 한마디에도 막 인상 미간에 갈매기 지나가고 이러면 이제 막 서로 피곤한 거지. 자, 그리고 이 우유부단할 끝판왕이었대요. 선조가 결정장애가 있었다고 느껴질 정도로 상소를 올리면 뭔가 결정해서 죽어야 됐잖아. 야 이거 쳐 말어. 그걸 결정 못했대. 그 정도로 선조는 우유부단하고 이런 거 있죠. 10번 잘했는데 한 번 못 차면 야 너 아웃. 그런 거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성룡도 그렇게 하고 권고사직 당하시고 이 느낌이 약간 중2병 있는 아이돌 같은 느낌? 아이돌인데 내가 어마어마한 뭐 영향력이 있는데 거기 중2병이야. 뭐 이런 느낌의 모습이었다고 진비록에선 전해지고 있고요. 아이돌이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 어린 친구들이, 그러니까 모든 아이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돼. 글쎄 그거는 내가 아이돌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렇지? 우리는 아이돌이 아니지. 근데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조는 나 아니면 안 돼. 근데 스크래치가 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뭐 이순신, 그렇지. 광해군, 어라 이거 봐라. 임진왜란. 심지어 뭐 역사적인 이벤트. 곽재호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요. 좋아할 리가 없지. 왜냐면 나보다 유명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유명하고 자기보다 네임밸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선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대에 태어났고 왕이 되지 못할 운명이지만 왕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조의 약간 편집증적인 성격이죠. 이런 성격의 형성 자체가 살아온 배경이나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솔직히. 난 진짜 많이 힘들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맨날 이러다 나 왕이 쫓겨나는 거 아닌가, 내가 된 것처럼 다른 동생이나 친척이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러면서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나비효과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명종 때부터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명종이 건강해서 정말 적자가 있어서 왕이 됐다면 임진왜란도 조금 다르게 우리가 그렇죠. 소해세자가 왕이 살아있고 이게 튼튼하게 됐으면 어떻게 보면 선조는 왕족의 일원으로서 그 정말 뛰어난 눈을 향해서 머리가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충신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 사람인데 괜히 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쳤을 때는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감히 넘보지도 못했겠고 넘봤다 하더라도 적재적소에서 일어난 그 인력들이 인재풀이 명종 아들 순혜세자가 정확하게 사람들을 또 등용했었고 발탁을 했었다면 이렇게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도 그렇죠. 안 왔을 수도 있고 뭐 어디까지나 다 이쁘긴 한데 역사의 이프는 없어요. 네. 역사의 이프가 없긴 한데 그리고 나서 광해군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거고 인조 반정이라는 게 등장하지도 않았을 그렇죠. 거고 인조가 왕권이 돼서 그 왕권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나라한테 빨아주지도 않았을 거고 그들에서 오랑캐가 다시 들어와서 병자호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만 해. 이게 한도 끝도 없어. 다 이어지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혹은 조선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잎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잎은 없지만 저는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희 업계에서 그 대체 역사 소설을 많이 쓰거든요. 진짜로 또 글로 넘어가는구나. if 이랬으면 어땠을까? then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것도 오죽 답답했으면은 그렇게 쓰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저희는 당대를 산 사람들이 아니라 후세에서 지나온 역사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뭐 물론
그 당대에서 살았다고 하면은 그 당대에 맞는 논리가 있었을 것이고 선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후대에서 이렇게 결과만 보고 이렇게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는데 좀 안타깝긴 안타깝죠. 선조는 이제 지금 현재는 구리시에 있어요. 구리시 동구릉에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목릉으로 이렇게 편히 쉬시고 계시고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현실하고 마지막으로 좀 접목해보고 마무리해볼까요? 유능한 왕은 똑똑한 왕이 아니에요. 그죠?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왕이죠. 네, 적재적소에 인재를 쓰는 왕이고 요즘 저기 누구죠? 어떤 의원 장관 하나 올라가면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네. 네. 그래도 강단 있게 밀어붙이는 거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거기 정확하게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꽂는 거는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나는 요즘 보면은 강단이 부족하다고 봐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서 건국을 한 다음에 쭉 나오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있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만큼 극한 직업이 없다고 보는데 그 극한 직업을 쟁취한 다음에 항상 욕먹는 게 대통령 본인의 실책도 실책이지만 밑에 사람 잘못 써가지고 욕먹는 경우가 태반이었잖아요. 거의 다죠 뭐. 네. 그런 거 지금 대통령도 그런 거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네. 근데 그래도 필요하다면 강단 있게 밀어붙인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맞아요. 책임은 자기가 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책임은 자기가 지겠죠. 근데 정말 필요하다면 쓰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결정이 만약에 되었다면 국민들도 지지해 주시고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 73% 넘어가고 있고 여사님은 더 높더라고요. 여사님은 더 높더라고요. 네. 뭐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게 어떤 뭐 전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조금 더 발전돼 가고 있는 대한민국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선조 오늘 좀 해봤고요. 이 역사적 그러니까 저는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현대 정당 정치거든요. 선조 때 들어와야 돼 지금? 한번 들어가야 돼. 한국치 내가 줄 거야 잠깐. 아니 들어와야 돼 지금. 잠깐만. 자,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 들어가야 돼. 그럼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붕당 정치는 서로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저쪽 붕당에 몰리면은 아니 진짜로 목이 날아가니까. 근데 현대에서 정당 정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솔직히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매장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건 맞지만 목숨이 끊어지거나 이런 일은 아닌데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거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좀. 그 역사에 네. 이건 여당, 야당 이런 걸 다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야 이건 누가 봐도 아닌데 왜 저놈들이 왜 저딴 수를 짓고 일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오늘 선조 얘기 나오는 게. 맞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자.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건 뭐 이제 더 얘기하면 이제 지금 2시간 딱 했거든요. 더 얘기하면 한 6시간 더 할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예. 자꾸 내가 좀 봐줘, 알지? 조심해. 난 할 말 다 했어. 자기는 할 말 다 했다 이거지? 좋아요. 자, 오늘 오랜만에 방송하신 소감 한마디. 재밌네요. 역시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카메라 앞에 두고 술 마시는 게 묘한 그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랑은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건 있어요. 저희가 하는 말이 무조건 100% 팩트는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런 것처럼. 근데 어디까지나 저희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냥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이렇다. 참고하는 정도로 해주시고. 맞아요. 그 다음에 저희 생각에 그래 괜찮네. 야 너희 선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바로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다른 스토리도 좀 봐주시고 본부장 집토 데일리로 올라가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거 얼마든지 퍼가셔도 돼요. 저희는 저작권 가지고 소송 같은 거 안 겁니다.
갖다 쓰세요. 네. 좋습니다. 아, 기나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캔 먹었거든요. 솔직히 한 6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아, 다음에 또 언제가 될지 저희가 이런 모습 또 어떤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또 재밌는 얘기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호였습니다. 예, 김 작가였습니다.